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요약으로 한국형 발전 국가가 어떤 계기로 등장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아울러 올바른 경제개발 전략의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형 발전 국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출현이 계기였습니다. 물론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이에 부응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발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좌에 처음에 소개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후발국은 물론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된 선진국 등에서도 경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제계획의 수립보다 그것의 집행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정부는 매우 성장지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59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표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1%였습니다. 현재의 경제 실태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미래에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지만 7.1%의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지나치게 의욕적인 목표였다는 것이 당시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이런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율이 20%를 상회해야 했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국 자본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10년간에 국민 소득을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생각에 매우 의욕적인 목표 성장률을 채택했고 그 이후에도 목표 성장률은 매우 높게 상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박정희 정부는 성장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성장을 정부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점에서 성장 제일주의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이런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 제1차 경제계획에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경제에 적극 개입했지만 시장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시장을 보완하고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령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부정축제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창의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했지만 시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같이 시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즉 한국형 발전 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재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재원은 재정 부문과 금융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징세기구를 개편하고 세제를 개편하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금융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은행을 국유화시킨 것입니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일반은행은 귀속재산이라 하여 정부 소유하에 운영되었습니다. 경제 자유화의 방침에 따라 1950년대 중반에 일반은행은 민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950년대 후반에 민영화되었던 이들 일반은행은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여 불화된 주식을 환수하면서 정부 소유로 다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은행은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은행이 국유화되었다는 것은 은행에 동원된 자금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외자에 대한 제도는 1958년 외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원조가 유일한 외자였던 관계로 원조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이 변화하고 원조 이외로 외국인 직접 투자와 차관이 중요해지면서 외자 관련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이 부족하고 외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당시 한국 경제에서 당연히 외자는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민간 기업이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본 축적이 미미하고 시장이 미발달했지만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시장을 보완하여 민간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했고 이를 위해 국내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형 발전 국가의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올바른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후발국에서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이 권고되었고 실제 이들 국가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초기에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초기 공업화 전략의 특징은 균형 성장 전략의 근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농업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증대하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제공하거나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균형 성장 전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취약한 중화공업을 건설,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공업을 건설하는 이유는 수입으로 충당되는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이를 통해 외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연 조건이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은 장기 지속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우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경공업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 게다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제1차 산업 제품의 수출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대규모의 외자가 필요한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외화 부족으로 주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경제계획을 수정하여 경공업 부문에서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을 채택한 것은 한국 경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아주 올바른 정책이었고, 이러한 공업화 정책의 전환으로 한국 경제는 장기 지속의 성장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